자, 안녕하십니까. 자, 5, 6월 해석학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해석학 영역을 중심으로, 즉,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계학, 확률통계, 이와 같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해석학 부분의 미적분학을 여러분 자료에는 지금 미적분학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적분학을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형식, 이제 따로 날짜를 잡아서 간략하게보다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해설을 따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 5년 동안 나왔던 실해석학에 대한 문제들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가 이런 얘기인데, 다분히 여기에서 이제 내가 제시하는 것들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가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난이도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난이도도 좀 차별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자료로 이렇게 보시라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유념하셔서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제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시험 문제가 5년 동안 나온 문제는 11문제입니다. 11문제인데 여기에서 제시한 문항수만 보더라도 11문제가 훨씬 넘죠. 15, 21, 24. 그러니까 11문제 2배가 넘죠. 2배가 넘는 이유는 이제 여기다가 제시한 것은 시험 문제는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 문항수보다 2배가 넘는 그러한 형식의 문제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11문제인데 내가 여기서 제시한 문제는 24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문항당 적어도 2개 영역 이상이 이제 연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지금 나간 자료가 이게 영역별로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함수함급수로 이렇게 넘긴 경향들이 되게 강해요. 함수함급수나 함수열적으로 넘긴 게 많은데, 실제 출제하신 분은 그것을 도구로 봤다면 다른 쪽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특징들 중에 하나가 수열과 급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누가 뭐라든 함수열, 함수함 급수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함수열, 함수함 급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수열의 문제와도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몇 급수의 또는 급수의 문제와도 연계가 될 수 있고, 함수의 연속성과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따가 적분은 썼는데, 정적분이라고 썼는데 이 공간이 적어서 여기에다가 이상적분까지 내가 같이 함께 넣어놨습니다. 정적분이라는 개념 안 해요. 그러니까 함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함수열과 함수함 급수에서 얘가 중심이 돼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매년 한 번도 안 쉬고 나오고 있죠. 매년 한 번도 안 쉬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은 되게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3, 2024를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고 이제 그냥 나의 뇌피셜입니다. 2023, 2024가 같은 분이 출제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문제의 성격이 되게 유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맨 처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그 멘트를 넣었다가 2020부터 다시 한번 이제 앞에 거를 계속 이제 살펴보자라고 봤는데 꼭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3하고 2024가 뉘앙스가 되게 비슷합니다. 문제의 뉘앙스가. 문제의 뉘앙스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보통 같은 분이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에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됐나?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2021, 2022, 2020 세 개 년도하고도 조금은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굳이 이런 형태가 있으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 뭐였냐면 꼭 해석학만의 영역은 아니지만 실해석학이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요 위로 올라갈수록 개념을 물어보는 형식의 문제가 많았었다면 아래로 최근에 가면 갈수록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다가 포커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앞에서 나왔던 이론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증명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점점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 속에 그 이론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될지 캘큘러스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알고리즘보다는 캘큘러스 같은데 이 계산의 문제에서 단순하게 딱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알면 그런 방법도 있었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시험장 안에서 과연 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타난 것과 실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산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참고를 우리가 이제 임용해서 이거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끔 그 수능의 미적분학 문제들 있죠. 그래서 다 풀지 않더라도 미적분학 문제에서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들의 문제라든지 부등식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를 답을 구해서 뭐를 얻었다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 중에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네. 이거 로그를 썼네. 이거 지수함수를 썼네.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죠. 또는 팩토리얼의 문제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메모 정도만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건 금방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굳이 따로 수능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머리 아플 때가쯤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집에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연식이 좀 오래되기는 했어도 그때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 번쯤 이렇게 심심할 때 한번 풀어보십시오. 굳이 시간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형식의 문제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임용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막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출제위원들한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흐름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참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들 중에 되게 그 철학이라든지 자기의 그 길이 명확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흐름에 따라가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뭐 수학가라고 그래서 꼭 수학가는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도 보는 거고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들도 같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서 개념도 정리해보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요 그래프는 이제 나는 이런 그래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흑백으로 제공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그래프를 좋아하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논리적이지 않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좋아서 이런 그림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거꾸로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 것부터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됐나.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쭉 그냥 이론을 나열을 해봤는데 이거를 갖다 조금 더 이제 여기다가 내가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 문제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수열과 급수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 문제가 그것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들 중에서 적분이라든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의 문제라든지 올해는 이게 2번이 나왔어요. 이게 2문제가 나왔는데 2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각각 문제마다 이게 이제 활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가. 그 다음에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 그러니까 골고루 이용이 된 거죠. 골고루 실해석학의 대부분의 이론이 고르게 이제 출제됐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개념보다는 계산에 이제 포커스를 둔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면 갈수록 계산량이 많아져요. 복잡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복잡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고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2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는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실수의 염려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계산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우리 시간적 제한이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압박감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런 문제는 누가 아무리 쉽다 해도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푸실 때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2024는 모든 과목이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아는 많은 그 교수님들이 예년하고는 달랐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 임용시험의 특징이에요. 교육학, 내가 아는 미술, 그 다음에 역사, 영어, 이런 것들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웠어. 좀 당황했네? 이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수학과만의 특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끔씩 누구 한마디의 말이 이상해지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경향은 이제 있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때 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런 방향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이건 형태가 돼서. 자, 진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갈게요,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한 문제, 두 문제 패스를 하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24문제 중에 6문제 정도는 버려도 합격합니다. 그런데 우린 23문항 중에 23문항 중에 6문제 정도를 버려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23문항 중에 20문항 이상을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패스 3번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게 완전 그 속된 말로 우리 쫀다고 그러죠. 문제를 못 풀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보시면 맨 처음에 문제 무엇이 나옵니까? 이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거를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 해결 과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반성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그래서 보통 3가지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복잡하다라고 보자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4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여기에 1점 정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답 구하기에서 당연히 1점이 들어가고 여기가 보통 2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채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황스러웠다라는 말은 문제를 읽었더니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보다 대체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패스를 하는데 보통 이제 문제를 읽었잖아요. 그럼 문제를 읽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 이 시간들을 투자가 됐죠. 그러면은 문제 이해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해결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하는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적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메모 같아요. 어떻게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메모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점수들이 보통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채점을 그 출제하신 분들이 가치점을 하다 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되면 문제를 이해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마치 메모지 같은 여러분들의 형식의 답안지라도 인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문제가 만약에 쉬웠다. 그러면 그런 게 인정받는 비율은 떨어지는데 문제가 어려운 경우는 대체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최소 1점은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용 보면서 1점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다가 이제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실 때도 이게 습관을 안 들이면 시험 볼 때 이게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하는 것들이 습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전반적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2023년도도 두문항 8점이었고요. 여기에는 함수항 급수와 역급수를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최대값, 역급수, 수렴 반지름, 미분계수, 이상적분 등 이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해석학의 이론이 상당히 많이 고르게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계산에 초점을 뒀는데 이 둘을 비교하자면 얘네들을 비교하자면
계산이 아까도 했지만 이게 내가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지 캘큘러스라고 해야 될지 내가 조금 곤란한데 캘큘러스라고 표현한다면 이 계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2023년은 상대적으로 쉬웠고 2024년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얘네들은 중 또는 중하 쪽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해법이 익히 널리 알려진 그런 해법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22년도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성 급수를 기반으로 몇 급수의 이제 미분법, 요게 이제 몇 급수의 미분법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몇 급수, 수열의 극한, 균등수렴성, 급수의 값 등을 구하는 것이 이제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계산에 초점을 두기는 했으나 채점 과정에서 본다면 그 각각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뉘앙스가 강했다. 그러니까 계산이 이제 2022년, 2023, 2024가 됐다면 23, 24는 계산에 오로지 관심이 뒀다면 2022년도는 계산을 넘어가는 과정 등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절차를 보는 거고 난이도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도의 문제들은 함수성 급수를 기초로 마찬가지로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견합법의 원리라든지 테일러의 정리라든지 바이에르스트라스의 M판정법 등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균등수렴성을 묻는 문제가 제시가 됐고 이때 두 문제가 좀 성격이 달랐는데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기본적으로 연속함수가 주어지면서 고정점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점이라는 것은 FA가 A가 될 때 자기 자신이 자신으로 가는 점을 우리는 고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고정점이 있다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Y는 X 같은 경우는 모든 점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고정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정점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됐고요. 이 고정점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돼서 gx가 무엇이 되는 것, 0이 되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근의 존재성 문제니까 사이값 또는 이제 중간값 정리의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유일성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유일성은 1대1이다 또는 1대1이라는 말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순 증가도 1대1이고 순 감소도 뭐가 됩니까? 1대1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이 미분, 개수 문제들도 활용할 수 있겠고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롤의 정리를 이제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얘기가 됩니다. 자, 2020년은 세 문항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전부 다 4점짜리가 나왔는데 4점짜리가 3개였는데 그 4점짜리 중에 하나가 해석하고 복수함수론이 이렇게 콜라보가 되는 형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소 적분을 이제 선적분이라고 문제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복소 적분의 문제를 제시를 했고 이 복소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유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들도 했고 그래서 유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런트 급수로 전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런트 급수로 전개를 해주는 과정 중에 테일러의 정리, 즉 해석적일 때 테일러의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점은 실해석하기 테일러의 정리, 나머지 2점은 이 결과를 이용해서
유수를 구하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로 이제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접근 가능성을 기초로, 이게 오타로 보입니다. 수열의 성질이라든지, 근의 집합을 묻는 문제. 즉, 근의 집합에서 이것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근의 집합이 유한 집합임을 증명하시오.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들은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개념 문제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가면서 분위기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를 보면 점점점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함수열을 기초로 한 극한함수와 수열의 개념을 묻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아이디어가 이제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2020년 이때부터 보면 방향의 흐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부터 서서히 무엇으로 물어보는 문제로 계산의 문제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타를 조금 다 이제 본다고 봤는데, 이따 모르겠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본 것은 오타가 하나가 나오기는 했는데, 나중에 나올 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 실수계라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실수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브루바키의 이론에 이제 기초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브루바키는 수학의 구조주의를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는 브루너가 말하는, 교과 경론에서 말하는 브루너가 말하는 구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바키는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 안에 이렇게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이 대수적 구조. 그럼 대수적 구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 구조, 미상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완비 구조라고 하는데, 학교 수학에서의 완비 구조는 이 세 가지 구조를 얘기를 하지 않고, 학교 수학에서의 완비 구조는 대수적 구조, 순수 구조의 완비성, 공리를 추구한 것이 학교 수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학에서는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명합니까? 학교에서는 실수계라고 얘기하고, 실수계 속의 원소를 무엇이라고 한다? 실수라고 한다. 이게 이제 학교 수학, 내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중학교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중학교는 소수, 이 소수는 다른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작은 수란 뜻이 아니라 데시멀 프랙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그렇게 얘기되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 중에 유리수는 대수적 구조이고 순수 구조는 되는데 위상적 구조가 안 돼요.
즉 거리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는 대수적 구조와 위성적 구조의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순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게 바로 뭐다? 실수다. 그래서 실해석학의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구조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시든 간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실수, 체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절대값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값 개념이 일종의 거리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 개념이 나와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실해석학을 구성해 나갑니다. 자, 다시 이 실수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한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이 위로 6개이면 상한이 존재한다고, 아래로 6개이면 하한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위로 6에 아래로 6에 이 말보다는 그냥 6에 요걸 더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로 6개가 필요하면 위로 6개, 6개면 위로 6개도 되고 자동적으로 뭐도 됩니까? 아래로도 6개가 되죠. 그래서 요즘 책들은 위로 6개, 아래로 6개보다는 6개라는 표현을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이걸 실수라고 해도 되고 양의 실수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더 큰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이 N은 X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X에 이제 종속된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NX라고 표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 대신에 또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n분의 1이 당연히 무엇보다는 큽니까? 0보다는 크죠. n분의 1이 0보다는 큰데, 이게 여기에서 0을 이렇게 강조하는 책들이 많아요. 요게 이제 강조하는 책들 중에 하나는 이제 양수 개념을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수에서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뭐 이런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문구에서 무엇을 이제 우리가 항상 논의해 줄 수 있냐면, 얘네들은 언제든지 문장에 따라서 2의 n승분의 1 또는 3의 n승분의 1이 무엇보다 적다? 입실론보다 적다로 변형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n분의 1이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문제 풀 때마다 나오겠지만, 특히 위상에서 많이 강조되지만, 양의 실수는 비가산집합이죠. 그리고 숫자들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죠. 연속량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밀도적 의미 또는 비가산적 의미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고, n인분의 1이라고 하는 n은 가산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열과 연계를 시키려고 할 때 얘네들의 모양을 많이 따옵니다. 근데 n분의 1의 치명적인 약점은 모양이 자연수분의 뭐다? 1이어야 된다는 모양이 있고, 입실론은 양수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n분의 1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연수분의 1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밀성이라는 것은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수가 있으면 여기에는 임의의 두 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의의 두 정수 사이에는 정수가 있다? 이 말 쓸 수 없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전 직후 얘기를 이제 논의가 되는데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이 조밀성의 원리에 의해서 직전 직후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2분의 1보다 작은 가장 큰 수 못 찾는다라는 거고 2분의 1보다 큰 가장 작은 유리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직전 직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이것의 가장 특징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얘와 얘 사이에는 얘와 얘 사이를 딱 반을 갈라놓게 됐을 때 얘와 얘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 유리수가 존재하는 것을 뭐 R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둘 수 있겠죠. 또 얘와 얘를 기준으로 얘와 얘 사이에 반을 기준으로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게 뭐 R2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계속 가게 되면 2의 n승분의 여기 분자 상수는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죠. 그래서 이 조밀성의 원리가 A로 수렴하는 무엇은 반드시 존재한다? 유리수는 존재한다라는 뜻도 되고 똑같은 논리로 A로 수렴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무리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존재하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존재합니까? 라는 말을 이제 물어볼 때 조밀성의 원리는 이런 뜻을 이제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출문제는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 얘가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실전에서 활용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실전에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중에서 이 브루바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요. 굳이 이것을 이론으로 강조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보는 해석학 책의 한 99%는 강조 안 합니다. 나도 이 브루바키라는 걸 내가 대학 다니면서 봤던 해석학 책에서 브루바키라는 이름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브루바키, 근데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은 분명히 브루바키가 말했던 우리가 체공리, 그 다음에 순서공리, 그 다음에 절대값을 통한 개념, 그걸 위상적 공리라고 할게요. 위상적 공리,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 건 뭐다? 분명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구나 정도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용되는 건 완비성 공리,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실수의 무엇의 문제, 조밀성. 예전에는 뭐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막 이렇게 따졌는데 요즘은 그거 안 따지고 그냥 실수의 조밀성 하고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자, 내가 요 얘기들은 설명을 했고요. 설명을 했으니까 따로 강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100%는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의 흐름이
개념을 묻는 것보다는 개념 또는 이론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계산에 초점을 두는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아니래도 가능하다면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해주는 거. 조밀성의 의미. 이것을 다른 말로 조밀성의 재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해석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항상 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케이? 자, 1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놓친 단어가 있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놓친 단어를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완비성 공리 체크할 때요. 완비성 공리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말로는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반드시 무슨 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체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0, 1 그러면 우리 뭐 당연히 무슨 집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는데 문제들이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 집합은 진짜 그런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하시라.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본론으로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는데 이건 이제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인데 이건 이제 기술적인 면 때문에 기술적인 데다 의미를 해야 되고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자 A와 이런 관계가 주어지면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유리수 R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y-x는 무엇보다 큽니까? y-는 0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0보다는 크니까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면 nx 플러스 ny는 무엇보다 크다가 됩니까? nx 플러스 1은 ny보다 크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전체에다가 n을 곱해서 정리를 시켜주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x가 양수인 경우, x가 0인 경우, x가 음수인 경우, 또 x가 음수인 경우, 그때는 y는 자동적으로 양수니까 x가 0이라도 자동적으로 y는 뭐예요?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x가 음수인 경우는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y가 0일 수도 있고 y가 무엇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그림이 결정적인 해답을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x가 이제 먼저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체크를 해보자. x가 양수인 경우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럼 x가 양수인 경우는 당연히
nx도 무엇이에요? 양수가 되죠? 조금 지루한 증명할 겁니다. 이게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정답 해설보다는요. 자, 그럼 nx가 양수니까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nx보다 큰 무엇이 존재합니까? m이 존재하는데, 자, 우리의 흐름이 이것과 지금 연관돼서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nx 플러스 몇과 1과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에는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답안지에는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채를 이런 것들의 모임이라고 놓으면 이러한 m이 있다라고 했으니 얘는 일단 무슨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한 거는 이거는 오로지 얘가 무슨 집합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연수는 무슨 집합이에요? 정렬 집합이죠. 그러면 정렬 집합의 정의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채의 최소원 m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m-1은 어디의 원소가 아니에요? m-1은 채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니까 m-1은 nx보다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nx보다 적거나 같고, 그렇죠? m은 요렇다란 뜻이 되겠죠? 따라서 nx 플러스 1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nx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점에서 nx 플러스 1은 여기 부등호가 잘못됐나? 여기 미안. 부등호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틀렸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얘기만 끌고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해주면 n이 자연수였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다 양수니까 n으로 나눠줘도 부등호에는 변함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n분의 m은 무엇이 됩니까? 유리수가 된다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항상 유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아마 뭐 이게 시험에 나올 때 강조되는 건 요 케이스 1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케이스 1을 중심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 뭐 똑같이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x가 조건에서 무엇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y가 x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리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된다죠? 그런데 요거 자체가 여기서 뭐였어요? x이고 그래서 x와 y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y가 양수이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x, 0, y의 순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0은 분명히 유리수니까 이거 증명된 거죠? 두 번째, y가 0이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의해서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x 사이에는 유리수 마이너스 r이 존재한다죠. 그래서 요게 성립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면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x는 전부 다 무엇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유리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 준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케이스 2와 케이스 3는 케이스 2는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케이스 1에 의해서 모든 이론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되는 건 케이스 2를 중심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내가 이 문제 중에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여러 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제는 이제 스터디가 될 거고 뒤에 해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스터디가 될 거고 가끔씩 이건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좀 풀기가 좀 식상해. 뭐 이게 좀 많이 다루었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수업 시간에 따로 안 하고 스터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유리수 곱하기 루트 2는 무리수입니까? 문제 풀 때 우리가 되게 오해할 수 있는 문제. 유리수 곱하기 루트 2는 이 유리수가 무엇만 아니면
그러니까 0만 아닌 곳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현대대수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대수적인 것 곱하기 초월수가 나올 때 얘가 초월수가 되는 경우는 대수적인 수가 무엇만 아니면 0원만 아니면 얘네들은 초월적이 된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은 곱하는 문제가 0 곱하기 무리수의 모양만 아니면 되겠더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수열의 수렴성. 출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xn이 x로 수렴한다. 이것의 정의는 뭡니까? 말로 정의하면 이거죠. 유한계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xn이 x의 근방에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유한계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n이 자연수라는 말은 언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통 강의할 때는 n이 자연수라는 말은 말로만 얘기하고 표현은 안 합니다만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유한계를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한계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 K계를 제외시켰다 그러면은 K-1계도 뭐가 돼요? 유한계죠. K가 유한계면 K-1계도 뭐가 돼요? 유한계가 되죠. 그래서 이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줘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임의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도 이론적 모수는 없어요. 입실론보다 적거나 같다라는 말을 써도 이론적 모순이 없고 입실론 대신에 이 입실론, 입실론 대신에 2분의 입실론 이건 써도 다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분의 입실론, 3분의 입실론, 2 입실론 이런 경우는 쓰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무엇은 안 나오냐면 이 기호는 사람들이 안 써요. 이게 이제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위에 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아래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보통 위상 공간에서 얘기를 하면 위에 있는 말은 열린 집합이고 아래에 있는 말은 뭐가 돼요? 닫힌 집합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위상에서 얘기할 때는 열린 집합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상 이론과 연결, 호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위상이나 모든 문제를 다 일관성 있게 논의하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은 제외시킬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닌데 일관적인 측면에서 등호는 전부 다 무엇한다? 빼버리고 문제는 논의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라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등호가 들어가도 이론적 모순은 없으나
책들은 전부 다 뭐를 제시한다? 등호는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주로 이제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학이라는 그 임용이라는 것은 대학마다 책도 다르고 교재도 다르고 교수님들도 다르고 교수님의 철학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채점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웠을 때에 대한 논리를 여기에서 등호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뭐를 해요? 고등학교에서는 X를 구하는 데 초점을 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학은 얘네들을 무엇하는 데 있는 거예요? 분석하는 데 있어요. 이러한 자연수 K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제 일명 얘네들이 이제 분석적 방법이 돼요. 해석하게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수렴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은 무엇에 포커스를 둔다? 판정법에 포커스를 둡니다. 되겠죠? 판정법에 포커스를 두는데 가장 많이 이제 그 판정법이 되는데 이게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최근 문제는 이것의 개념이 진화되는 형식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내가 여기에다가 쓴 이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를 무시하거나 얘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막 6문제, 7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통적인 것도 물어보고 진화되는 것도 물어보고 상상의 문제도 내볼 수 있고 막 하는 형태가 되는데 시험 문제가 지금 최근에 봤더니 3문항이 아니라 몇 문항이 나왔습니까? 2문항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나는 3문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는 하지만 하여간 결과물은 2문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2문항 안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열도 물어보고 싶고 연속도 물어보고 싶고 급수도 물어보고 싶고 함수열, 함수성 급수도 물어보고 싶고 미분 가능성도 물어보고 싶고 적분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진화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AN이 적분 문제라든지 또는 뭐로 함수열의 문제라든지 함수 문제라든지 또는 미분 개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이제 얘네들은 변함이 없고요. 자, 그러면서 약간의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절대적 흐름의 변화는 아닌데 해석학에서는 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X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코시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코시열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따가 나오니까 내가 정의는 따로 안 쓸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시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얘네들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여기에서 보면 얘가 원처럼 생각하면 중심이 X고 반지름이 입시론인 원 안에 들어갑니까의 문제니까 얘는 중심의 문제에다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그런데 코시열은 중심에다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지름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지름이 입시론이란 뜻이죠. 이게 지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중심을 구하지 않고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장점은 부분 수열의 문제인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원순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무엇만으로도 특정한 부분 수열만으로도 수열의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 극한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코시열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도 관심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증가 또는 감소 수열을 우리는 단조 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6개인 증가 수열이면 수렴하는데 그때 극한값이 바로 무엇의 문제다? 상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6개인 감소 수열의 문제가 되면 얘네들은 xn의 무엇의 값의 문제가 된다? 하한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유계라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또는 증가 또는 무엇도 감소라는 것도 체킹이 돼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xn의 무엇을 상한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포커스. 아래 거는 하한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할 일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xn이 수렴하면 모든 부분 수열도 x로 수렴한다야. 임의의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하면 원 수열도 어디로 수렴한다? x로 수렴한다예요. 근데 문제는 임의의 부분 수열을 내가 다 체크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거나 또 여기다는 쓰지는 않았지만 유계가 아니거나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발산한다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수렴보다는 무엇으로? 발산에 포커스를 둬요. 상극한과 하극한도 마찬가지로요. 수렴하면 극한값, 상극한, 하극한이 다 동일하다는데 얘네들은 상극한도 구해야 되고 하극한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상극한과 하극한이 다르면 얘네들은 뭐다? 발산한다. 그래서 수렴성보다는 주로 어디에 떠서 많이 활용된다? 발산에 포커스를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급수 AN이 수렴하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일반항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급수의 문제를 활용해서 수열의 수렴 발산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따로따로 안 하고, 수열이 수렴하면, 수열은 항상 뭐다? 극한값은 항상 뭐다? 유일하다죠? 그런데, 위상에서는 요 이론이 뭐다?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상에서 성립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위상에서는 무슨 공간일 때? T2 공간이면 그때 우리가 T2 공간을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라고도 하죠. T2 공간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값은 뭐다?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툭툭 던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씩 객관식일 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해석학과 위상의 차이점, 실해석학과 복수함수론의 차이점, 실해석학과 그 함수 해석학의, 함수 해석학 그러면 조금 어렵지. 함수 해석학이란 말 안 쓸게. 실해석학과 그 벡터 함수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 실수에서의 실수를 분석하는 게 실해석학이라고 한다면,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 함수들을 분석하는 게 함수 해석학이에요. 함수 해석학 별로 우리 안 들어봤잖아. 이제 벡터 함수라고 표현을 쓰면, 이런 것들이 유일한, 같은가 다른가, 분명히 이제 차이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지나가는 게 알아둬야 되는 거고, 객관식 시대가 아닌데 왜요? 그런데 객관식 시대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쓸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유의하자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이면 그 수열은 무엇이다? 6에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우를 쓰면 6개가 아니면 뭐다? 발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임정리. 이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수렴한다고 그럴 때 몇 개는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유한계는 무시해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도 유한계에서는 순서 관계가 어떨지 몰라도 K 이상에서는 AK, BK, CK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한 번째를 제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N과 CN이 라지 A로 수렴하면 BN도 라지 A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중간값, 아니, 이거 말 잘못했습니다. 조임정리라고도 하고, 요즘은 다 조임정리라고만 하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빵과 빵 사이에 있는 형태의 샌드위치 모양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이건 둘 다 조금 한국말이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그냥 스퀴즈 정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그냥 스퀴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N이 무엇이고 0으로 수렴하고 YN이
6개이며 곱한 거는 무엇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코시 수열의 정의는 조금 전에 했었고요. 코시 xn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xn이 무슨 수열이다? 코시열이다예요. 그래서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판정법에 초점을 둬보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판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것의 또 다른 장점은 부분 수열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데, 여기 잠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일반적인 수열에서는 모든 부분 수열이, 임의의 부분 수열이 특정한 값 x로 일관되게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열도 뭐다? 원수열도 x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시열이라는 걸 보증받으면 임의의 부분 수열을 설정하지 않고 특정한,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잡아줘도 된대요. 특정한 부분 수열을 잡아줘도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계산하기 쉽도록 특정한 부분 수열을 잡아줘서 그걸 통해서 원수열의 극한값도 구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부분 수열이 어떤 형태로 잡든 간에 모든 부분 수열이 특정한 값 x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코시열의 최대 특징은 코시열이란 것만 보장받으면 특정한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원수열의 극한값을 무엇해 줄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다. 요게 코시열의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조금 더 있어 보이겠을까? 특별한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임의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코시 수열의 장점이더라. 자, 그 다음에 코시 수열임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AM 플러스 연속된 두 수열이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상수 무엇이 존재한다면, B가 존재하는데, 물론 그 B는 0과 몇 사이에 있는 거? 1 사이에 있으면 그러한 수열을 우리는 축소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축소적이면 XN은 무슨 수열이 된다? 코시열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필충 조건은 아니에요.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수업의 기본은 극한값을 구하는 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분석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구하는 원리보다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에 무엇하는 거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가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 그렇죠? 그래서 얘가 위로 유계라는 말은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모르지만 최소값은 분명히 x1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위로 유계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굳이 위로자 안 쓰고 뭐로 많이 쓴다. 틀려서 뺀 게 아니야. 요즘 책들은 유계이면 이렇게 나오는데 위로 유계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유계가 되는 거죠. 증가에서는. 감소에서는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얘가 되니까 얘가 무엇의 문제가 돼요? 상한이 되는 거죠? 최소값이 하한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주어졌을 때 여기도 아래로 유계라는 말들을 요즘은 아래로 유계라는 말 대신에 뭐로? 유계이면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이고 그럼 그때 극한값은 xn의 무엇에 해당된다? 상한에. 그 다음에 아래로 유계인 경우는 xn의 하한이 극한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조 수열의 증명은 그래서 주로 무엇을 이용했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양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이용할 수도 있다야? 산술 평균은 무엇보다?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주로 언제 이용이 되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산술 평균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얘가 상수가 되면 계산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상수 모양이 나오네 그럴 때는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린 증가 또는 감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수학적 귀납법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거. 부분 수열 중에 발산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극한값을 갖는 부분 수열들이 존재하거나 하면 원수열은 항상 무엇이 된다? 발산합니다. 그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극한과 하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얘네들은 수렴한다는데 둘 중에 하나가 같지 않으면 이 둘이 같지 않으면 당연히 발산하는 거죠. 이때 이것의 정의는 뭡니까? 치역인데 몇 이상인 거, n 이상인 거. 그래서 껍데기는 이렇게 쓰여졌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중복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치역이라는 말, 수열과 치역의 치명적인 차이는 뭐냐면 수열은 넘버링이 중요한데 배열의 문제인데 집합은 순서 관계가 뭐가 됩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놓았을 때 우리는 이것에 이렇게 놓았을 때 AN의 상한을 알파, A의 하한을 베타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도록 당연히 상한은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지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하한은 반대가 되겠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유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 이것의 극한값은 인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증가수열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숲과 인프의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의 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자? 이것을 리미트 xn의 상한들의 극한, 그래서 상극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xn의 하한들의 극한, 그래서 하극한이라고 얘기하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같을 때 우리는 수렴하는 것이고, 얘가 다르면 무엇이 된다? 발산한다인데, 이건 문제 여러분 느낌이 오죠? 이거 알파 구하는 것부터가 귀찮죠? 그런데 그것에 또 뭐도 구해야 돼요? 극한값까지는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귀찮은데 또 반대로 또 뭐도 해야 됩니까? 하한까지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대 출제위원이 얘를 물어보지 않는 한은 가능하면 얘는 잘 쓰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항상 뭐다? 0으로 수렴한다. 물론 0은 수렴하지 않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화급수가 대표적인 거죠. n분의 1은 몇으로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는데 급수는 발산하죠. 그러니까 수렴하면 a에는 0으로 가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게 관심사죠. 자, 좀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되는 겁니다.